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저희가 우연의 극복과 필연의 획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고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어떠한 마음과 또한 어떠한 것을 붙들고 또한 어떠한 자세로 21세기를 맞을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21세기를 맞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기대도 하지만 또 우려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때,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1차, 2차, 3차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항상 그 삶이 나아졌거든요. 삶이 나아지고 또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더 좋은 인간에게 더 많은 시간이 부여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사실 산업혁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매우 좋은 것이고 또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면 사람에게 왠지 두려움이 있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왓슨의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되면서 우리가 인간의 순전한 노동이 필요로 하던 그 시대가 종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 기계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단순 노동들을 다 인간이 했단 말이에요. 다 인간. 그러니까 사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인류 역사에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누가 미쳤다고 그 단순 노동 반복하겠어요. 그건 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죽도록 하는 단순 노동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1차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반드시 노예 제도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을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사실상 다양한 이 산업의 발생이거든요. 다양한 산업의 발생.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화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남아도는 이제 그 인력들이 다양한 분야의 일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은 폭발적으로 모든 분야의 산업이 발달되는 바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의 결과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 인류가 이제 이 기본적인 모든 이 삶의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충족이 된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인류의 아주 큰 과제였죠. 인류의 큰 과제였는데 그러한 의식주의 모든 부분들이 풍족화되고 다양화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 인간이 무엇에서 결국 자유롭게 되냐면 바로 정신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 육체에서 자유롭게 되거든요. 육체에서. 단순 노동을 기계가 대체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곧 노예 제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육체에서 본질적인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1차 산업혁명이면 사실 2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것은 우리 정신의 자유입니다. 정신의 자유. 그래서 다양한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얽매였다고 한다면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가능하지, 그만큼 시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중심적인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시대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다양한 문화는 바로 이러한 2차 산업혁명의 도움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컴퓨터가 핵심입니다. 컴퓨터가 핵심. 컴퓨터가 있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 자유는 뭐냐면 인간의 그 본질적 능력에서 자유를 준 것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저기 그 달을 처음으로 1969년에 갔을 때 그때 어떻게 이 추진부터 시작해서 그 거리에서 어떤 속력을 어떻게 할까를 컴퓨터가 다 계산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를 잘 못 믿어서 아시겠지만 그 흑인 여자분이 다 계산을 했다. 계산을 해서 그 여자분이 한 게 이제 컴퓨터랑 맞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천재적인 사람 빼고는 인간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결국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컴퓨터, 3차 산업혁명. 그건 뭐냐면 결국 3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서 자유를 준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서.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정말 이 육체로부터의 자유를 줬다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은 우리 정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정신의 한계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3차는 결국은 인간의 그 본질적인 능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더 가슴 뛰고 이제 더 좋은 일이죠. 인간에게 항상 좋은 걸 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자 그렇다면은 그 두려움을 뭐 대표로 하는 사람은 뭐 인류의 뭐 아인슈타인의 가장 천재적이라는 스티븐 호킹이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AI 등장은 필연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과학의 최고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조차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언가. 그렇다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무기의약품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무기의약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 본초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식물을 이용한 그러한 그 치료 방법과 더불어서 바로 무기물을 이용한 치료 방법.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사실 뭐 소금이라든지 혹은 뭐 숯 이런 것들 대표적인 치료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되게 그 중에는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해서도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약을 만드는데 이제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엑시드랑 베이스죠. 엑시드랑 베이스. 근데 이제 엑시드 베이스를 가리키면 이제 되게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좀 인문학적인 걸 좀 많이 넣어요. 애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재미없어 해서 제가 처음에 강의를 했는데 우리 5점 만점입니다. 강의 평가가. 근데 이제 막 3점대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대폭 줄이고 인문학적 요소를 많이 넣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가격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재미없더라도 많이 가르쳐주는 교수가 좋은 건데 이제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인간은 정보만 너무 과다하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제가 이제 염기에 대해서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는 염기에 대해서 할 때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염기라는 거는 이제 모든 문명이 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 문명이 시작된 곳에서는 다 염기가 발견이 돼요. 염기. 그러니까 염기는 왜 발견이 되냐면 염기가 있어야 결국 비누가 만들어지거든요. 비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염기가 있어야 비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비누를 그래서 이 비누의 이제 되게 중요성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 이제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파이트 클럽.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뭐 브래드 피트랑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노턴, 그러니까 뭐 다 연기 잘하는 정말 사람들이 나오죠. 사실 뭐 되게 잘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이 이제 보면은 좋은데, 저는 이제 정신질환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파이트 클럽.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관계된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제 테일러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이 잭이라는 인물과 테일러라는 인물이 이제 만나요. 그 잭이라는 인물이 이제 정신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아마 무슨 자동차 무슨 중고 자동차 무슨 판매원인가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우울증이 오고 막 이제 각종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회복하려는 과정 중에 비행기에서 이제 테일러라는 인물을 만나죠. 이제 브래드 피트인데, 이 브래드 피트가 자기가 뭘 파는데 그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방에서 꺼내는데 그게 바로 비누예요. 비누인데 그러면서 어떤 말 하냐면 soap is the yardstick of civilization, 이런 말이에요. soap은 이제 비누죠. soap is the yardstick. 척도, yardstick. 이게 척도거든요. 척도 of civilization. 그러니까 비누라는 것은 문명의 척도야 하면서 이제 딱 보여줘요. 문명의 척도.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던 거랑 이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염기라는 것은 결국 비누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누가 결국 있는 민족들이 쉽게 말해서 그 지역 그거를 발견해서 쓴 민족들이 결국은 문화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비누가 없으면 이 미생물로부터 인간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혹은 바벨로니아 문명을 보면 이미 바벨론은 22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2200년 전에 이미 비누를 만드는 방법이 점토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누라는 거는 문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민족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백의 민족. 우리는 청결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흰 옷을 입는다는 거는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남자애들이 특히 그냥 흰 양말 신으면 아주 그냥 화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흰 양말이 또 막 유행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엄마도 죽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흰 거를 유지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에요. 그러니 이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유구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염기, 곧 비누의 중요성, 이것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라는 거는 아예 이 돌이 뭐 탄산 칼슘이나 탄산 마그네슘이 같이 있는 건데 네이트론이라는 광물이 거기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비누는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자연적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불을 갖다가 이제 발견해서
이제 고기를 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누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고기의 기름, 고기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그래, fatty acid죠. 그러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나무를 태우면 그 식물들은 맨날 그 CO2를 갖다가 흡수하죠. 그러니까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 녹으면은 거기 결국 이제 HCO3라는 중탄산 나트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듐이나 칼슘 이런 것들은 침전돼서 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태우면은 거기 이제 탄산염이 들어있어요. 근데 탄산염이 이제 물에 녹으면 이제 OH-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 하에서 결국 페리 엑시드가 염의 솔트로 만들어지면 이제 비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그 과정에 염기가 역할을 해서 이제 비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누라는 건 그래서 사실 이제 우연히 사람들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 두 성분이 반드시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은 민족이 결국 이제 이 현대 이런 그 역사의 이제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Service the Yardstick of Civiliz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 대사는 그냥 대사가 아니고 원래 프로이드가 책에서 쓴 대사예요. 프로이드가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문명 속의 불안이라는,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번역되는데 문명 속의 불안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비누는 문명의 척도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리고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한 번도 진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진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게 참, 맞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인간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깊이 생각할까? 그러면 결국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편견으로 이 세상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가 없다면 뭐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편견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 프로이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비누라는 것이 결국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다 이제 씻기 시작하죠. 씻기 시작해요. 근데 비누 값은 지금은 싸지만 과거에 그건 싼 것이 아니었거든요. 싼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비누를 쓰게 되면은 사람들은 깨끗해지고, 그러면 깨끗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오래 사는 것이 되고, 건강히 사는 것이 되고, 그러면 기회가 많아지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벌게 되고, 그럼 결국 권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누 하나를 가지고 프로이드는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에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것, 사회의 규범, 좋고 나쁜 것을 결국 비누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결국 비누를 쓰는 자들이 결국 사회의 규범을 만들게 된다는 거거든요. 비누를 쓰는 자들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비누를 쓰지 못하는 노숙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비문명인이 되고 비정상인이 되고, 그렇죠? 왕따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비누는 문명의 척도라는 얘기는 사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실은 프로이드가 얘기했을 때 이것은 결국 이 사회의 정말 중심적인 핵심을 보지 않고 결국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의 사회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실제로 이제 이 테일러는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데, 이 사람이 비누를 만들거든요. 이 사람이 비누를 만드는데, 근데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바로 사실은 잭의 정신분열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영화의 메타포가 결국 그 프로이드가 말한 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결국 비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은 실체가 아닌 거죠. 정신질환자, 실은 정신질환이 상상 속에서 있는 사람이 비누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참 이 부분을 참 생각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 지금 우리나라 이 정계, 또 종교계,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정말 누가 옳으냐. 그쵸? 우리 누가 옳은지를 아마 여러분 모두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그쵸? 경제 문제, 뭐 남북 문제, 또 미국과의 문제, 중국과의 문제, 또 우리 사회의 문제. 뭐가 사실 누가 옳은지의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실은 이 병 속에서 나오는, 착각 속에서 나오는 그 테일러가 만든 바로 그 비누를 쓰는 그 문명들. 실은 그게 허구죠. 그러니까 허상과 허구를 쫓는 우리의 인생. 그쵸? 오늘날, 이제 보세요. 방탄소년단이, 물론 뭐 그 전에 그런 유명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뭐 오락을 안 한 사람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유명한 오락을 통해서, 이제 요즘 이제 자기들의 첫 음악들을 공개하거든요. 가상현실 속에서.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들이 결국 앞으로 올 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사실 그것을 인간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여태까지 매우 우리 가운데 산업혁명은 좋은 결과들을 줬지만, 그러나 인간이 결국은 불안을 갖는 요소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이 주제가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우연의 극복과 필연의 획득이라는 좀 약간 어렵다면 어려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류에 있어서 결국은 가장 큰 과제는 항상 이제 지금같이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인간의 문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정의할 때 결국 생각하는 존재라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날 현대과학은 그 생각의 중심은 바로 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 자, 그런데 그 뇌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가라고 한다면, 오늘날 과학자들은 바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행동할 일에 대하여 내게 유리할 확률을 경험적으로 계산해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이제 뭔가를 한다. 결국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이제 행사하는 거겠죠. 근데 자유의지를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에 경험적으로 이제 그 예측한 것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결국 해주는 것이 바로 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류 초기에는 사실상 정보의 부재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정보의 예측은 우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인이 농사를 짓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담의 사실 평생의 노력의 산물이죠. 그렇죠? 아담이 이 거친 땅, 사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의 성질이 변하지만 그러나 그 전 이 아담이 농사를 지을 때는 이게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이 그 아버지의 노하우를 정말 전수받아서 농사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괜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딴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인이 이제 어느 정도 농사를 배우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은 다른 일에 대한 도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이제 양을 칠 수 있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서는 결국은 이 먹고 사는 일이 모든 것의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먹고 사는 일에 큰 영향을 주는 자연 현상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인류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걸 우연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연의 극복이죠. 그래서 우연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우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결국은 농사가 다 망할 수도 있고 또 양떼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인구가 많아져서 한 부족 국가를 성립하게 될 때는 이때는 결국은 자연재해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로 변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결국 고대의 모든 국가는 결국은 치산치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대의 모든 국가의 이러한 그 왕의 책임은 결국 이제 치산치수죠. 그런데 정보가 없던 시대에, 그렇죠? 자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시대에, 그렇죠? 이때 모든 것을 왕이 책임진다는 건 왕에게는 매우 불리한 일이죠. 그렇죠? 위정자가 책임진다는 것은 이거는 되게 불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문화에서 결국 신탁이라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은 아주 그 부족 국가의 특히 부족 국가의 위정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탁은 결국 어떤 결정에 대해서 위정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신탁을 하면 그건 신이 결정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위정자는 결국은 그걸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 우리가 재정일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은 권력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연현상은 컨트롤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현상까지 책임을 지게 되면 이거는 권력이 금방 붕괴되니까 결국은 종교하는 사람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이 오면 결국 왕은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은 매우 중요한. 그래서 우상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 한자를 보면 사람이 자에다가 원숭이 우자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는 원래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뜻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사람과 유사한 원숭이. 그렇죠?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결국은 우연하게 발생되는 일. 쉽게 말해서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우연의 주인인 우상에게 맡기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는 신인데 뭐 그 신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이라는 건 그래서 우연적인 일의 관리자예요. 우상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신탁을 통해서 위정자는 그러한 그 중대한 일의 결정에 대해서 바로 피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점이죠. 오늘날은 다 그 신탁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장관들이 되죠. 전문가로 치환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목 잘리지 않죠. 국방부 장관이 목 잘린듯이. 그렇죠? 옛날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이제 전문가만 이제 바뀐 거죠. 자, 두 번째 이 신탁의 장점은 뭐냐면 어떠한 결론을 내면 그러면 더 이상 고민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래 철학적으로 우리 우연이라는 것은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사람들은 필연을 좋아하거든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필연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필연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면 우리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은 필연을 좋아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필연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결국 비누가 문화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현자가 거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자를 배척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필연이라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바탕에 필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사회는 왜곡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그 필연을 사실상 원합니다. 그런데 우연적인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렇죠? 우연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우연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필연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필연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우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 사람들이 과거에 점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 우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황당해서 이거는 누구랑 상의를 할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결국 점을 치는 거죠. 결국 국가가 이 신탁을 할 때의 장점은 그래서 지금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혹은 외적의 침입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은 방향이 정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의 두 번째 장점은 뭐든지 정해주면 한 곳으로 백성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탁을 통해서 뭐 저쪽 산으로 가서 진을 쳐라. 뭐 혹은 강으로 가서 진을 쳐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고 틀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그 한 방향과 뜻이 정해지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고대의 신탁이라는 것이 그러면 신의 말로 승리를 했을까? 아니면 사람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을까? 결국 보면은 신의 말로 승리한 게 아니죠. 결국은 사람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소에 잘 준비된 백성은
그냥 신탁이 강으로 나왔다 해서 강으로 포진해도 이기는 거고, 산이 나왔다 해서 산으로 포진해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준비된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다만 신탁은 어떤 뜻을 한 군데로 정해준, 그래서 백성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역사가 발전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부족 국가들의 신의 전쟁이거든요. 과거는 신탁을 했기 때문에 신의 전쟁이에요. 근데 결국 어때요? 결국 최종적으로 남은 신은 어떻게 돼요? 전능의 신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모든, 그쵸?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호와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는 사는 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는 신. 그러니까 땅의 신이 아니라 사는 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에서 배치해서 한 전쟁은 다 이겼다. 사는 신이다. 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전능의 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실은 그 백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잘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신, 우리가 과거의 신은 결국 전쟁의 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쟁의 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줬죠, 법.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인과 사회를 강하게 만들었죠. 그쵸? 개인과 사회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디서 어떻게 싸우냐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핵심이지, 지금 바다에서 싸우냐, 산에서 싸우냐, 공중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가르친 건 뭐냐면 결국 선과 의와 공의와, 그쵸? 그리고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 것과,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할 것과, 이런 본질적인 것. 그쵸? 스파르타라는 지역은 어땠어요? 전사로 키웠잖아요. 전사로 키웠지만, 그쵸? 과거에 가장 중요한 게 전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점이라는 것은 이러한 신탁이라는 것, 신탁이라는 것은 이러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한 나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부족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문화와 또 많은 정보와 이것을 흡수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쵸?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체계적인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로 신이 했으면, 그쵸? 정말로 백전백승을 어떤 부족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부족으로 치자면 그리스, 헬라인이라든지 혹은 로마인이라든지 그 부족이 정말 그들의 신이 했으면, 그들의 신이 정말 백전백승을 이끌었으면, 그쵸? 그 신을 배제하지 않았겠죠. 그게 확산이니까. 그러나 역사를 보면 결국 그건 신이 한 것이 아니거든. 결국 준비된 인간이 한 거거든요. 준비된 인간.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은 어떻게 돼요? 다 신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신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국 제사장들의 그 지혜는 결국은 이제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결국 그들에게 넘어가서 결국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탁은 그러나 그 설 자리를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설 자리를 잃지 않고 오히려 이제 국가의 그 중대사의 관할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이 신탁이라는 것은 결국 대중에게 결국 그 자리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 대중에게 넘어가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가 많아지면서
인간이 이제는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오거든요. 지식과 정보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됐기 때문에, 단순했기 때문에 그냥 국가의 흥망성쇠가 중요했지만, 이제 삶이 여유로워질수록 자신의 문제에 이제 사실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사용하던 신탁이 이제는 개인의 문제의 신탁.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이라는 형태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탁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적인 점, 무속적인 점의 형태로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학문적인 예측, 두 가지로 나눠서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로. 미신적인 점의 문제는 사실상 아이러니하게도 전형적인 신탁의 형태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성쇠를 관할했던 그 신탁은 사실 그거를 결정해야 될 아무런, 우리가 흔히 개연이라고 그러죠. 개연성이 없거든요. 왜 도대체 어느 지역을 가서 막아야 되고, 어느 지역에서 싸워야 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사실 개연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인간에게 이제 뻗어나간 이 점은, 미신적인 점은 사실은 가장 이 국가에서 썼던 그 신탁의 형태와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나의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을 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선택하든 일단 나 역시 나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어떤 한 문제에 나의 힘을 쏟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점을 친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가 그 주변에 누구와도 상의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해결책도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결국은 사람들이 최후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점입니다. 그리고 이 미신적인 점은 사실상은 가장 그 신탁의 형태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죄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점을 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점을 쳐서 어떤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 죄악으로 다루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아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책임, 곧 우리의 자유의지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의 결정에 진정한
그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 쉽게 말해서 원래 구약은 자연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는 원래가 구원이 바로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당연히 원죄를 인정하지 않죠.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했지만 기독교처럼 그 죄가 인간에게 유전됐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각자의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담당하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가 담당한다는 에스겔서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전되지 않아요. 각자가 각자의 의로 바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신약은 그러면 자유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뭐 기독교는 경론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 역시 사실은 신약 역시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것을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건 뭐 신학의 문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결국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그것을 행할 것인가. 이 문제를 통일하게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점은 성경에서 죄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근데 이 점에는 미신적인 점이 있지만 또 학문적인 예측이 있거든요. 학문적인 예측.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큐티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이제 AI 역할을 우리가 좀 깊이 보기 위해서 오늘 좀 내용이 또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동영상을 여기 오신 분도 많이 주무시는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네 여기 네, 좀 더 할게요.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학문적인 점의 대표는 사실상 이제 주역입니다. 아시겠지만 주역이에요. 주역이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엇이 이게 재미있는 거냐면 원래 사서삼경이라는 것, 사서삼경은 우리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말하죠. 근데 삼경에 뭐가 있냐면 시경, 서경, 역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하은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제자백가의 시대가 열리죠. 이때부터 우리가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이 이거를 축심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생각이 바뀌는 시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에 의지하다가 신탁에 의지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다 우리가 알겠지만 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거북이 등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그걸 통해서 본 거기 때문에 그게 하은주 시대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지식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신탁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행하게 되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측 가능한 시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춘추 전국 시대의 뛰어난 학자들, 결국 이제 공자나 맹자나 이제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뭐 노노맹자 대학 중요은 알고 또 시경석경까지는 다 알겠는데 역경이 들어있거든요. 역경. 근데 역경이 뭐냐면 그게 이제 2층이죠. 그리고 이게 주역이거든요. 주역의 해석입니다. 근데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최고의 학문이 역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역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역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주역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큐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자유의지를 행한다는 것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를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게 정말로 자유의지가 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나의 결정을 내 스스로가 내릴 수 없다면 그리고 다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정말로 나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이에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시간이 좀 돼서 다음 시간에 과연 우리는 왜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동양 문화에서 얘기하는 그 주역의 원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이 AI의 문제 사람이 정말로 이거를 두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그 본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21세기를 대비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저희가 이 21세기라는 참으로 새로운 시대를 아버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 더 나은 자유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정말 또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을 두려워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정말 이 21세기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두신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깊이 한 주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각자가 그 미래를 또 계획하고 또 예측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러한 미래의 우리의 삶과 연결하여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